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올 추석 귀성객이 30%쯤 줄어들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추석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 밤 고속도로 상황은 예전과 비슷합니다. 아마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자기 차를 몰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한 분들이나 또 이번 추석은 서로 떨어져서 보내기로 한 분들 모두 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늘의 정치에 대해서 30대 젊은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됐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강수훈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수훈입니다. 대구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순천에서 출마했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조직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역시 지난 총선 때 정의당 청년 후보로 나섰었죠. 문정은 전 광주 청년센터장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문정은입니다. 오늘 나온 세 분은 모두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네, 먼저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죠. 먼저 우리 강 실장님, 지금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21대 국회가 시작을 했고요. 또 좀 더 정의롭고 깨끗한 국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의 주제처럼 뭐 불법, 불공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국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적으로 정해지는 규칙이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요즘 정치인들은 이 국룰을 어기는 경우가 자주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기는 경우에는 저는 정치인들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얻어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신분립을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이유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저도 약간 시대가 변한 거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예전처럼 뭔가 거대한 악이라든지 뭔가 거대한 불공정에 분노하는 기보다는 사소한 불공정에 오히려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예전에 비하면 내가 지금 한 잘못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예전 선배들이 뭐 엄청난 거 사실을 이렇게 뭐 큰 잘못을 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건 사소한 건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감정과 어떻게 보면 좀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너무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때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논란이 생길 때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함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게 불법이냐 적법이냐라는 걸 따지기보다는 정치인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하고 그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이라는 관념과 다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런 점에서 21대 국회도 물론 예전에 비해서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감정과 일치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정은 센터장 얘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 출범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례위성정당 논란 등으로 이렇게 출범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21대 국회가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숙제는 굉장히 중대한데요. 기후재난이라거나 또는 코로나 위기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불거진 이 여러 가지 불공정 이슈라거나 불법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민들에게 이 국회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한다고 어느 정치인 할 것 없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21대 국회 첫 정기 국회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문제고 또 이 부분 빠르게
정돈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의견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 하는 분들,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탈당으로 해결이 끝났어요.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 탈당으로 끝나든지 이런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십니까? 합당합니까? 그 정도면 적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일단 논란을 빚은 의원들이 탈당이나 제명이 되었다고 해서 버젓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꼼수 탈당을 하면서 뭔가 당을 위한 결단인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또 관련된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장과 여야의 지도부는 좀 21대 국회는 그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과한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의원직 제명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정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치라는 건 말 그대로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당원에서 이제 탈당을 하도록 하거나 당에서 제명하는 조치 사실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됐든 지역구 의원이 됐든 당에서 제명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직은 유지를 하는 것이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가 제대로 돌아가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당 차원의 징계는 사실 이게 별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 어찌 보면 꼬리 자르기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징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탈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질 검증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국민들께서 그 당을 신뢰해서 당에 대해서 투표를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비례대표 의원의 비위가 드러나도 당 차원에서는 사실 제명을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고 당을 지지한 분들이 준 그 의석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비례대표 공천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렇게 뻔하게 어떻게 보면 드러날 수 있는 재산 문제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의 어떤 비례대표 의원이 더 이상은 배출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사전 총선의 어떤 비례대표 공천 이전의 스크리닝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천 변호사 이제 정치 막 시작하시는 분인데 너무 세세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좋은 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제가 이제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공천 심사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공천 심사를 하는데 총 들어간 시간이 한 2분, 3분?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데 그런데 2분, 3분을 그 사람과 면담을 해서 어떻게 정말 비례대표 공천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그렇게 임박해서 꾸릴 것이 아니라 조금 길게 시간을 가지고 꾸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조사를 지금보다는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이 여야 모두 확립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 실장, 이번에 김홍걸 의원이 문제가 됐는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비례대표 심사를 통과했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상당히 좀 급하게 했죠. 일단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신청을 하는 인원을 보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자 선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인원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범죄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입증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천하람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더 그 평가하는 기간을 길게 갖고 또 주변의 평판 조회도 더 오랫동안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정훈 센터장, 그래도 정의당은 다른 당보다 비례대표 뽑는 게 조금
좀 체계화돼 있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정의당 잘하고 있다 말할 분위기는 아니고 일단 지금처럼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 탈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책임을 이제 면피하는 방식은 분명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탈당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리감찰원이라고 하는 걸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그 조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기된 내용만 보면 사실상 비리백화점이나 다름없는 수준에서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국회가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일종의 박덕흠 방지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면야 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나 있었던 사실에서는 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의 책임이 가볍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공천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래되고 큰 정당들인데도 이렇게 가려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슬그머니 복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도 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두 정당 그리고 국회 전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께 책임 있는 어떤 답변을 내놓아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하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좀 빨리 움직여서 탈당이니 제명 이런 정도 조치라도 해내는 건 좀 달라진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그 윤리감찰단을 지난 16일 날 이제 발족을 했고요. 또 윤리감찰단은 이제 당 내에 그 공수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 젠더 문제라든가 또 부정행위에 대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 좀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특히 앞서 나왔던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제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고요. 특히 당원 당규는 물론이고 사회상규와 그 양심에 있어서 아주 엄정하고 독립된 기구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조금 미래에서 봤을 때 좀 다행이다라는 것이고 또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또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또 조사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상식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의 모습이 많이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뭔가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너무 무딘 거 아니냐라는 기존의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사실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선입견도 좀 해소하고 특히나 이제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고 어찌 보면은 거대 여당에 맞서서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나름대로 여기 도덕적인 우위가 어느 정도 있고 똥 묻은 개가 뭐 이렇게 뭐 겨 묻은 개 나무랜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철저하게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열심히 국민들께 좀 다가가 보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씩 도덕적 잣대가 여든 야든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쯤 얘기를 하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그 첫 발언에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가 정치고 국회인데 국회가 이걸 들고 검찰로 가요. 예. 그러면 검찰이 정치 집단인지 국회가 정치 집단인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천 변호사가 문제 제기했으니까 먼저 얘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우선 뭐 일정 부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강제 수사 권한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국회 자체적인 조사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검찰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무슨 의혹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기 전에 바로 고소 고발을 해버린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수사 중이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계속 이제 몇 달이건 검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국회에서 사실은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상대당 국회의원을 고소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결국은 국회 자체의 조사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각 당 차원을 넘어서 국회 자체의 조사 기능을 강화해서 좀
이 검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조금 더 청문회 기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에서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가치라거나 또는 국회 본연의 기능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슨 일만 발생하면은 법적인 어떤 처우나 판단만을 이제 요청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기능하기보다는 국회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좀 진득하니 토론하고 또 해결 과정을 위해서 좀 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번 국회 들어와서도 이제 특히 이 사법기관에 대한 권력화 문제를 국회 스스로가 키워준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것이 이제 검찰개혁이나 이런 사법개혁의 주제로 다시 국회에 공이 넘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공감하면서 국회나 정치 본연의 기능들을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청년들이 지금 뭐 불행히도 이 자리에 배지를 다신 분은 없습니다만 청년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됩니까?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인의 자세일 것 같은데요. 정치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염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인데, 무조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판단에 의해서 그 법정 책임을 지지만 정치적 책임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청년 세대, 우리들이 이제 국회에 가면 그런 부끄러움을 이해하고 또 우리 주변에 공정과 정의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그룹들과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청년들이 다 하면 해결된다라고 사실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분류나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대한민국 정치의 숙제나 과제가 청년 정치를 확대하면 뭐 해결된다라는 식의 아주 간단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일정 적정 비율이라고 하죠. 전체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한 30% 정도의 젊은이들이 정치에서도 역할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도의 역할은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어떤 그 진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기득권화 되기 위한 그 물리적인 조건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권력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고 이제 부정부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정치나 국회 전반의 역할들을 좀 정화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정도의 이제 생각들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은 청년 정치인들 하게 되면 저는 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의 도덕 기준이라는 게 급격하게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한 3, 4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 기준, 뭐 법률적인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는 어떤 세계화의 국면이고 굉장히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생각할 수 아는 이제 세대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에 대한 도덕 잣대라든지 기준이라는 게 엄격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정치의 부도덕한 행위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되면 각 정당이 청년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청년들을 공약도 내고 만나기도 하고,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각 당별로 자기 당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정치실장을 한 이후로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분야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아침에 모여서 청년 공부 모임도 하고 있고요. 또 뭐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로 나설 수 있는 것,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무직 공직자로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들을 조금씩 시당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세 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죠. 청년의 정치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선은 기존보다는 조금 덜 뻔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시스템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인맥이 적습니다. 당연히 살아온 세월도 적고 인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주변 정도의 인맥이지 어떤 그런 고도화된 형태의 인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기존보다는 능력주의 내지는 시스템에 따른 정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성평등 분야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어떤 성평등에 대한 관념 자체도 젊은 세대일수록 조금 더 이제 많이 잡혀 있고 특히나 우리 지역과 관련 있는 지역주의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젊은 사람들은 뭐 친구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기도 할 정도로 지역주의에 대한 관념도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맥이라든지 뭐 지역주의라든지 또 어떤 뭐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청년 세대가 기존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게 하고 싶은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정의당 이제 류호정 의원이에요. 그리고 그 의원이 얼마 전에 있었던 복장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장면이 아마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복장과 관련해서 국회에 등장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뭐 논란의 성격이나 내용도 다르긴 했지만 실제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이제는 우리 국회가 이런 자유로운 복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쟁점을 만드는 것도 오히려 그 후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많이 공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젊은 청년 국회의원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임위에서의 활약들을 보시면 이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당의 이제 장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회가 이제 수어 통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었는데 국회 기자회견장에 수어 통역을 이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을 작지만 저는 큰 변화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미래 세대들에 대한 역할들과 또 시선이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대정부 질의라거나 이 국회 안에서의 의정활동 과정 안에서 대부분 이제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그 앵무새식 발언들이 이어졌었어요. 사실 쟁점이나 논란이 해석되지도 않는 질문들을 계속 공격으로 이제 쟁점을 만들면서 정쟁화했었던 부분에 있었는데 젊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4차 추경이나 이런 필요한 의견들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거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등 좀 정말 국회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젊은 2030 세대들이 꾸리는 국회는 지금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정쟁이나 어떤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라거나 그린 뉴딜 같은 중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을 천하람 변호사 때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난번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추미애 건을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귀한 기회에 뭐 그렇게까지 반복해서 계속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여론들도 있었는데 장례에서는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을 얘기해. 제가 봐도 이게 뭐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이나 이런 거를 좀 솎아내고 어떻게 보면 좀 정돈을 해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 그런 뭐 리허설을 할 정도의 시간 여유는 없으셨을 것 같고 저도 대정부 질의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듭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인에 대한 특혜성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 그게 사실은 전국을 잡아먹는 블랙홀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다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은 고위직이실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는 정치인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소한 불공정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군대를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좌관이 어떻게 보면 부대에 전화를 했다라는 거에서부터 꽤 많은 분들이 이거 보좌관 없는 사람은 이게 서로 살겠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셨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이거나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사소한 공정에 꽤 많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관심이 좀 대정부 질문에서 좀 중복되는 질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청년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고 더 강화해 가야 한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청년날 이제 공정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되풀이하셨는데 우리 사회 공정에 대한 화두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앞서 천하람 변호사께서 이제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셔서 요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불안함과 불안정이고요. 또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봤을 때 청년들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불안함과 불안정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감해 주는 정신이라고 봤는데 그러한 신뢰가 조금 다소 무너지면서 그것이 이제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평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정확하게 사실을 짚어야 되는 게 언론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사실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의혹을 제기하면 뭐 마녀 사냥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구조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뭐 여튼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께서는 청년들의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장관 중에 한 명으로서 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 마음을 달래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 먼저 강수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가 청년들만 그렇게 화내고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라거나 촛불 정부로 구축된 정부라거나 또는 이제 특정 개인일 수는 있지만 추미애 장관 개인에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감이라거나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이제 요청받게 되는 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작은 사소한 불공정이라고 표현하셨던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제 제대로 정돈됐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아쉬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소한 불공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 프레임이야말로 언론이나 또는 그것들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더 많은 불공정과 불법이 있죠. 우리 사회에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또는 보고 싶지 않은 또는 아직 지적되지 않는 다양한 이제 불공정이 있지만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만 더 민감하고 더 반응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법의 위반을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장관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건 이미 조국 장관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 없고 또 불기소 처분 났으니까 뭐 혐의 없는 것이고라고 하고 정돈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정치 전반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제가 말씀드린 뭐 사소한 불공정이라는 것이 그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불공정한 것들을 외면하자라는 취지는 아니고 기존에 비해서 예전 같으면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을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예민하게 본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최근에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추미애 장관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정치자금 카드 쓰신 게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드님께서 논산 훈련소를 수료하는 날인데 본인은 파주에 가 계셨는데 이제 논산에서 식당과 주유소가 결제된 게 있어서 뭐 분신술을 썼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저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답변하셨던 게 조금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다 이런 것까지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드님 수료식에 못 가면 뭐 다른 분한테 카드를 줘서 이렇게 뭐라도 좀 먹고 해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정치자금 카드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후원한 돈으로 이렇게 마련되는 굉장히 소중한 카드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쓴다라는 거는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굉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이거든요.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 기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스웨덴에 보니까 이제 뭐 스웨덴과 우리가 참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은 모나 실린 부총리라는 분이 스웨덴에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비슷하게 정치자금 카드로 우리 돈 한 34만 원 정도를 출장을 갔다 오다가 개인 선물을 샀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부총리직에서 실제로 사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물론 큰 틀의 불공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소한 부분들에서 조금씩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라는 걸 이번에 좀 시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세 분 출연자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자, 현재 정치의 답답하고 어두운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쭉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실 건데,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한테 욕먹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이 세 분은 왜 정치를 하려고 나섰나요? 어떤 정치를 꿈꾸고 계신가요? 우리 강 실장님 좀 얘기해 볼까요? 저도 젊은 대학 시절에는 천하람 변호사님처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을 앞두고 과연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이 경쟁의 판에서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이 굴레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만났던 이제 주변의 또래 친구들이 어차피 통장에 꽂히는 돈은 제각각인데 뭐 집을 살 수도 없고 불안정한 미래 또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그러한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좀 그러려면 이왕에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분야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2016년과 17년도 금남로 곳곳에서 들었던 촛불,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물었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질문,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 실장은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정치인 됐다는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변호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왜 또 정치를? 변호사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변호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법에 관심이 많아지고, 법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저도 변호사를 하다가 사실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라는 거를 하고, 또 법제처에서 국민법제관이라는 걸 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좀 이렇게 같이 관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야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는 정치를 하겠거니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좀 사회의 갈등을 조절하는 거를 좀 즐겨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막 다툼이 있고 하면은 이걸 뭔가 중재하고 뭔가 조정해내고 이런 걸 굉장히 재미가 있었었고요. 하다 보니까 변호사 일은 어찌 보면 그게 좀 그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을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제로섬 게임일 때가 더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어떤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발전하는 곳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쪽으로 이 생각을 하는 게 좀 재미있고, 그런 거를 하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하게 됐고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피곤한 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려보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즐겁게 밤을 샐 수 있느냐라고 한번 물으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치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 출마하겠다라고 하기 전 꼬박 밤을 사실 실제로 샜는데, 그때 제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아주 피곤했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구나라고 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세대하고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사실 기성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 왜 정치를 하느냐 이러면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합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난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정치를 하느냐는 얘기를 전부 다 자기 일상에서 끄집어내고 있네요. 상당히
뭔가 다르다,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문정훈 센터장님 좀 들어보죠. 부담된다. 저도 뭐 비슷한데요.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좋은 다큐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다큐들을 보면 이제 같은 국가고 나라인데 좀 다른 이제 분위기의 그 나라들을 보면서 주로 요즘 말하는 북유럽 이제 국가들인 것 같아요. 거기를 보면 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인데 좀 이렇게 정치가 하는 기능과 역할들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학창 시절에 IMF를 이제 겪게 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정치가 저렇게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또 잘못 기능했을 때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가족들의 아픔들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준다라는 이제 좀 경험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읽었던 뭐 책들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디 나라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국가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 보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하는데 또 어떤 나라의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요리를 잘한다거나 또는 키스를 잘하는 것이 선택의 순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나라의 정치와 제도와 어떤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만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저도 소명으로서 또 직업으로서의 정치로 좀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내가 정치를 한다면 뭔가는 바꾸고 싶다. 뭘 바꾸고 싶다. 지금 기성 정치에서 뭘 바꾸고 싶습니까? 천 변호사부터 얘기해. 예. 저는 사실은 국민들의 파퓰리즘에서 조금 멀어지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굉장히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지금 현재 세대만을 보고 쓸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세대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조금 엄격하게 해서 집행하는 그런 태도를 좀 더 지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파퓰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의 국회와 정치가 의원들이나 정치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정치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진짜 파퓰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지금 국민들 삶이 많이 어렵고 또 그런 것들이 정치에서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필요한 거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진짜 파퓰리스트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사실 이제 저희 당의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이제 6411 버스 정신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TV에 나오는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새벽을 달리는 노동자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그들 곁으로 가는 이제 정의당의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사실 꼭 정의당만의 정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 국회와 우리 정치가 존재하는 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드러내고 대변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세대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새로움들을 저는 꼭 해내야 된다라고 보고 저부터서도 정치의 과정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같이 이렇게 하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권력 구조는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을 이야기하는데 사법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은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입법과 정치는 미래를 미리 예견해서 그를 세대로 다음 세대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나와서 다들 30대 중반이라고 사회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신 386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0대 80년대생 6가지 이상을 포기한 세대. 그래서 6포 세대 이상을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은 뭔가 좀 희망을 주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성공 위주의 이제 그 삶을 살아오면서 성공이 뭐 오로지 선으로 직결되는 이제 그러한 사회를 좀 벗어나서 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 사회 풍토를 만드는 데 좀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는 그 문정은 부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이 저도 이번에 선거를 치러보면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그게 청년 정치와도 연결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자네한테는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생각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희도 사실 저희는 억지로 탈 권위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실제 갖고 있는 권위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정치의 문제가 진정한 파퓰리스트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공감이 되고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들이 이런 거를 원하겠거니 지레짐작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수준을 낮추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고요. 청년들이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하게 되면 정말 여의도에 갇혀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풀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청년 정치의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진짜 정치를 말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좀 부끄럽지만 또 이 지역 감정 문제, 지역주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천하람 변호사가 지금 몸으로 지역주의에 뭐라고 해야 하는데 저항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대구 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 연고 없는 순천에 와서 출마를 해서 아까 그 자네한테는 편안하네 하고 얘기했다는 그분들이 다 순천 시민들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예 산림까지 옮겨오셔서 순천에서 살기도 시작하셨어요. 예. 어때요? 부딪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먼저 저항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제가 진심이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뭘 얼마나 거창한 걸 하려고 왔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저는 솔직히 배우러 왔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제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호남에서 저를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우리 호남의 정서를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부끄럽게도 저희 당에서는 호남과 어떤 접점이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거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저희 당에서 굉장히 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대구에 태어난 것도 대구고 그 수없이 많은 변호사고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넘버원이 되기 어렵다면 사실 올리원이라도 되자 그런 뭐 생각에서 저는 정말 배우고 뭔가를 좀 느껴가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참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자네는 참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마음에 드는데 이게 자네 당 때문에 이거 도저히 표를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사는 게 좋은데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아직까지 벽이 좀 남아 있구나 느껴질 때는 많이 있습니다. 천 변호사가 불쏘시개가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 국민의힘이 사실 이 호남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국민통합위도 만들었고 또 뭐 저 대표께서도 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이 되시기 전에도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덕분에 그리고 저도 선거 때나 그 이후에도 그 저희 당 분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 뭐 단기간에 친해지기 어려우면 좀 많이 와보기라도 해라. 우리는 왜 뭐 최고위원회 이런 거 광주에서 안 하고 순천에서 안 하냐. 와서 직접 만나보고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봐야 이게 좀 접점이 조금씩이라도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다행인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오셔서
어떤 제스처나 어떤 사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5.18 민주묘역에 가셔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보고 저도 막 와 대단하다.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너무 저도 보면서 참 기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제스처나 사죄나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려야 될 때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호남 동행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역구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로서는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오늘 할 상황입니다.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훌쩍 다 갔습니다. 겨우 이제 토론 시간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 쪽 얘기는 좀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총선 이후에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하셨을 때 저는 고마움과 약간의 아쉬움이 이제 교차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되는 해이고 지난 40년간 광주 시민들은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우리 친구들이 왜 군홧발에 짓밟히고 또 이렇게 총칼에 당했는지 모르고 지내온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그것을 명예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에서라도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그러한 모습들이 계획된 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5.18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권한 확대라든지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싱겁더라고요. 제가 뭐 하고 계신지 막 찾아봤었는데 오시고 나서 국민통합위가 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젊은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희망도 생기고 좀 긍정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이런 자세들 앞으로 계속 견지하면서 좋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 유난히 어려움 속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려울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